안녕하세요. 부산에 살고 있는 43살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별론데 라는 표정으로 저를 보곤 했지만 다들 어느 정도 수긍은 하는 거죠. 돈이란 현실이니까 말입니다. 실제로 부부간에 가장 많이 싸우게 되는 건 역시도 돈이기에 저는 결혼도 행복도 돈이 우선 있어야 유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할 뿐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은 아무래도 어린 시절의 영향이 몹시 컸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자주 다투셨고 그 원인은 바로 돈이었죠. 당시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저를 낳고 나서 5살, 6살,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는 평범한 다른 집과 다를 게 없었죠. 제가 유치원에 갈 수 있는 나이가 되어 어머니가 일을 나가기 전까진 말입니다. 여보, 나 호텔 청소 일을 시작해보려고요. 잘만 하면 생활비 정도는 벌 수 있다고 하고 나랑 같이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데 일도 할만하다고 하더라고요. 호텔? 호텔 청소? 당신이 그걸 할 수 있겠어? 그냥 하지 마. 내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뭐하러 그런 고생을 해. 이제 애도 학교 다닐 나이고 아이 더 가질 생각도 없는데 집에서 놀면 뭐해요. 혹시 내가 나가는 것 자체가 싫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남의 돈 버는 거 힘들어. 얼마나 사람이 치사스러운데. 단순하게 덤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못할 건 없죠. 그리고 당신 공무원 월급 뻔해서 남들처럼은 못 살아도 아이 크기 전에 번듯한 집은 하나 마련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우리 부모님 용돈 드리는 것도 내 선에서 해결하면 솔직히 도움이 됐지. 그런가? 그래도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 나 대출도 나오고 조금 힘들어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면 작은 집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그니까 그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싫어서 그래요. 궁상 맞아서 더는 못해. 알았어.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말고. 부모님 양쪽 집안 모두가 가난하기도 했고 아버지는 일반 직장을 다니다가 공무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시절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집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머니는 결혼 전에도 일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였죠.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셨지만 어머니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호텔 청소 일을 하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호텔이라는 곳에 오는 사람들의 씀씀이와 여유,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사치를 보면서 어머니는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는 자꾸만 뭔가를 사고 물건을 들고 오곤 했죠. 그거 못 보던 건데 샀어? 기분이 너무 우울해서 월급 나와서 하나 샀지. 근데 당신 말이야, 요즘 장인 장모님 용돈도 안 드리는 것 같던데. 못 줄 수도 있지. 당신이 대신 좀 드리면 될 일인데 내가 일하기 전에는 계속 당신이 들여왔던 거고. 이게 벌써 몇 달째야. 그리고 당신 월급이야 어떻게 쓰든 괜찮지만 우리 카드까지 사용해서 쓰는 건 좀 잠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것 같은데 조금만 아낄 수 없을까? 솔직히 최근에 조금 많이 빠듯해서 그래. 응? 여기서 뭘 더 아껴? 내가 이 정도도 못 써? 평생을 이렇게 돈 벌어서 뭐해? 어차피 난 점점 늙고 있는데. 젊고 예쁠 때는 아이 낳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이제는 더 늙어서 노후 생각만 하면서 보내라고? 그땐 이런 거 어울리지도 않아. 알긴 알아? 여보, 내가 이런 거 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너무 과해서 그래. 뭐가 과해? 다른 년들은 팔이 2개에 손가락이 10개라는 게 안타까운 듯 하고 다니더라. 근데 난 뭐야?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남편 잘 만나서 팔자가 늘어진 것들은 양쪽 팔에도 주렁주렁 손가락 10개가 모자라서 보석함에 두고 다녀. 알긴 알아? 그럼 어쩌라고. 내 능력이 이런데. 그니까 일단은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지겨워. 아주 사람 숨 막힌다고. 나
지금 당장 나가도 남자들이 줄 서. 알긴 알아? 내가 청소이라는 게 아깝다고 난리더라. 그런데 당신이랑 살면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잖아. 이까지 보석 몇 개 산 걸로도 과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 궁상맞게 살아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거든? 나한테 뭘 바라는 건데? 나 공무원이야. 아직 말단이고 내가 해줄 수 있는 선에서라면 모를까? 우리한테는 아직 무리야. 당신 집 사고 싶다며. 그런데 이렇게 매달 카드값도 못 메꾸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는 거야? 그 기준이 구질구질하니까 그렇지. 집 좋지. 근데 원래 결혼하면 남자가 집을 해왔어야 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집을 사려고 해야 해? 나한테도 내 인생이 있어. 집 사고 자동차 사고 남들보다 출발선 자체가 달라서 나중에 여유 부릴 때는 내 흰머리 가리는 것도 바빠지겠지. 내가 왜 이렇게 사냐고. 거의 매일같이 다투는 부모님을 저는 보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해가 갈수록 심해졌죠. 어머니는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는 듯 끊임없이 뭔가를 샀고, 아버지의 눈을 피하기 위해 제 침대 밑에 장난감 상자 속에 제 옷장 안에 물건들을 쑤셔놓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분은 이혼을 하셨어요. 정확히 어머니가 두 번째로 사채를 끌었었을 때였죠. 아버지는 그걸 모두 갚아주고 저에 대한 양육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그런 어머니가 남기고 간 상처 때문에 돈에 대한 강박이 생겼죠. 학원? 무슨 학원? 수학? 영어? 뭐 아빠가 뭘 알겠어. 어쨌든 너희 담임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 듣고 말하는 거야. 요즘은 기본이라면서. 네 친구들은 다 다닌다고 들었는데 너도 고등학생이니까 하나 정도는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아빠 이제 월급도 올라서 어느 정도 살만하고. 친구들 다니긴 하지. 근데 그게 왜? 학교 수업 듣고 문제집 풀고 그거면 충분해. 왜 쓸데없는 거에 돈을 써? 쓸데없다니. 쓸모없지. 내 성적은 내가 더 잘 알아. 진짜 좋은 대학 들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지방의 국립대 정도는 들어갈 정도는 유지할 생각이야. 근데 고작 거기 들어가려고 과외니 학원이니 다닐 이유가 있냐 이거지. 너는 왜 그렇게 딱 잘라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야. 내가 과외나 학원에 투자해서 그 상위권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설령 들어간다고 해서 학비를 감당은 할 수 있을까? 난 장학금 받으면서 다닐 계획이고, 그러려면 내가 하향 지원하는 게 최선이야. 왜 그렇게 사람이 부정적이 됐어? 응? 부정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거야, 아빠. 좋다. 네 의견이 그렇다면 그건 접자. 그러면 이왕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너 신발이랑 가방이 너무 낡았어. 신발 밑창도 튼튼하고 가방도 뜯어지지도 않았으니까 괜찮아. 이참에 아빠 구두를 바꾸는 게 더 좋겠네. 딸, 아빠 속상해. 너 왜 자꾸 그래? 응? 어린아이면 좀 어린아이답게 굴어. 내 구두는 낡은 게 보이면서 너 학용품이나 이런 건 매번 어디서 얻어쓰고 받아쓰고 내가 볼 때마다 속이 터져. 아빠, 쓸데없는 거에 소비하기 싫어서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어쩌면 최악의 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뭔가를 사달라고 조르는 딸, 퇴근 후에 맛있는 걸 같이 먹으면서 행복해하는 딸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게 편했어요. 그리고 돈이 모이는 것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 습관은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랬죠. 회사를 다니면서도 도시락을 싸들고 다녔고 철저한 이해관계로만 업무를 했죠. 사람이 좋아서 계속 다닌다?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저는 오로지 몸값을 높여서 이직을 할 생각만 했습니다. 정든 회사, 그런 말보다 능력에 걸맞게 대우를 해주는 것이 최고였고요. 그리고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끝난 뒤에도 저는 다른 일을 했죠. 대부분은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부업까지 했습니다. 쉬는 주말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전단지를 나눠주는 일도 했죠. 애초에 제가 가진 것은 24시간과 저의 체력뿐이라고 생각했어요.
더구나 나이가 더 들면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조급함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어요. 하지만 통장에 쌓이는 돈을 보면 그 피로도 잠깐의 고통일 뿐이었죠. 그런 제게 지금의 남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남편과는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저와는 부서도 달랐기에 눈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는데 말이죠. 그 사람은 괜히 머뭇거리다가 제게 상의할 게 있다고 하더군요. 돈을 모으는 방법이요? 네,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재테크도 잘하시고 돈 정말 잘 모으신다고요. 아, 혹시 카드 쓰세요? 신용카드요? 네, 2개 정도 쓰고 있어요. 남들보다는 많은 편은 아니긴 한데 혜택도 있고 연회비도 거의 없어서 딱 그렇게 쓰고 있죠. 그럼 어디 한번 봐요. 여기요. 이거랑 이거. 그럼 이제 그걸 자르세요. 네? 그게 시작이라고 가르쳐드린 겁니다. 그럼 전 이만 바빠서. 반은 귀찮았고 또 반은 호기심에 그렇게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 또 그 다음까지 모두 가르쳐준 것을 이행하더군요. 솔직히 그런 그가 신기했습니다. 뭔가를 물어보고 조언을 받는 건 어렵지 않지만 아무리 힘들게 말을 하고 설득을 해도 실천하는 사람은 1%가 될까 말까 했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늘 복습을 하며 예습을 해두고 시험 전에 공부를 해라. 그럼 성적이 좋아진다. 이런 말을 들어도 그걸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저랑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더군요. 저 1,000만 원 모으는 거 성공했어요. 진짜 온전히 몇 달 만에 해냈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대단하시네요.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저 혼자 했더라면 절대로 못했을 텐데. 아니요. 조언을 잘 받아서 다 실천하신 게 대단한 거죠. 진짜 제게는 은인이세요. 제가 밥 한 번 살 수 있게 해주실래요? 정말 제대로 대접하고 싶어요. 저 진짜 돈 모으는 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매번 쓸 줄만 알았는데. 글쎄요. 제발요. 그런 자리 참석 안 하는 거 알고 있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안 될까요? 정말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실 조만간 이직하신다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갈 수는 도저히 없어서 그러니 딱 한 번만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네? 보통의 경우라면 저는 회사 사람들과 사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실천한 그 사람의 부탁은 차마 거절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업무 외의 이야기들을 나눴고 생각보다 유쾌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매정하다거나 차갑다거나 돈만 한다는 그런 말만 듣던 제게 그 사람은 멋지다, 존경스럽다, 배우고 싶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뒤에도 몇 번 더 사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게 인연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돈 하는 저와는 달리 조금은 자유로우면서도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저희 부모님과 같은 일은 없겠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죠. 그러니까 짧게 정의하면 제 남편은 호기심이 많아서 거기에 집중해서 빠졌다가 금방 질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즉, 제게 돈 모으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한 것도 호기심의 시작이었고 그게 오래가지 않았던 거죠. 일종의 취미 중독자, 그런 거였습니다. 아니, 거실에 이게 다 뭐야? 낚싯대? 갑자기 왜 낚시? 낚시는 건전한 취미 활동이잖아. 우리 회사 부장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한번 시작해볼 생각이야. 이걸로 물고기를 낚으면 생선도 공짜라고. 당신이 좋아할 것 같았어. 물고기 도감도 샀는데 진짜 읽으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 기름값이랑 시간을 생각하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리고 당신도 나도 물고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가끔 먹는 거고. 물론 그렇지.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취미는 생활에 활력을 준다니까. 평온한 호수, 드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손맛이 정말 짜릿하더라고. 나는 딱 한 번 따라가 봤는데 낚시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그야 그렇지. 근데 당신 저번에도 운동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자전거 샀었잖아. 동호회인가? 거기 들어갔다고 했었던 거 기억하는데. 근데 뉴스에서 봤는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 있더라. 사람이 죽어? 졸음운전 사고인가? 하여튼 그 차량이 갓길로 달리고 있던 자전거 탄 사람을 그냥 쳐버렸던 거야. 위험하긴 하겠네. 그래. 근데 막상 그거 보니까 손발이 저릿저릿한 게 도저히 타지 못하겠더라고.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집 앞에 소포는 안 훔쳐가는데 자전거는 훔쳐가잖아. 그니까 자꾸 신경 쓰이기도 하고 회사에 있을 때도 불안해서 그래서 포기했어. 자전거는 어쨌어? 그거 비싼 거라며. 당신이 열심히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 중고로 팔았지. 꽤 가격도 잘 받았어. 몇 번 타지 않은 거라서. 그래서 이거 샀잖아. 진짜 좋은 낚싯대야. 월간 낚시 이런 곳에 사진도 딱 넣고 이러고 싶다. 물고기도 큰 거 잡아서 액자로 만들어두고.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으면서 이런 물품 구입을 덜컥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 차차 늘려가는 게 좋지 않나? 정말 낚시에 필요한 걸 산 거라니까. 그리고 대충 저가의 낚싯대로 시작하면 그 정도의 물고기밖에 못 잡는다고 들었어. 이게 다 낚시광인 선배님한테 들은 거니까 정보는 확실해. 투자한 만큼 잡히는 게 또 낚시란 말이지. 아, 그래, 그랬구나. 아주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스스로에게만 엄격한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저처럼 살라고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게 설령 부부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궁상을 떨면서 전기를 끄고 물을 아끼더라도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따라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보이면 끄고 아끼면 되니까요. 그렇다고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었지만 일종의 자기개발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뭐라도 배우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남편이 그걸 배우긴 했나 할 정도로 기간이 짧았다는 거였죠. 한 달 정도는 무슨 망에다가 물고기를 잔뜩 걸어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물고기 회 뜨는 법을 익힌다면서 아는 분 가게에 매일 저녁마다 갔고요. 덕분에 저희 집은 현관문을 열 때마다 생선 비린내로 악취가 풍기곤 했었죠. 그런데 늘 가던 주말에 낮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면서 가지 않는 날이 많아지더니 이내 그 낚시도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돌아왔을 때 상상도 못할 것들이 거실에 펼쳐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흙? 상토? 비료? 이게 뭔데? 식물을 키워보려고. 나랑 물고기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언제는 물고기가 딱이라며. 새우를 낚는 거라고. 근데 벌레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 모기한테 다리만 다 뜯기고 하도 긁어서 물집까지 생겼다니까. 아니 물린 지가 8일이나 됐는데 아직도 가렵다고. 와, 순모기가 독하긴 진짜 독해. 그래서 낚시를 접고 식물을 키운다는 거야? 키워본 적도 없잖아. 그것도 채소야. 난 꽃이나 난 이런 게 좋은데 당신을 위해서 이걸 준비했지. 상추랑 시금치, 이건 당근이야. 이거는 씨앗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렇게 사왔고, 모종시장에서 산 가지 모종이랑 청양고추, 꽈리고추, 파프리카 모종도 있어. 이거 키우면 우리 앞으로 시장에서 이런 야채는 안 사도 된다고. 농약도 안 치고 키운 신선한 채소, 진짜 근사하지 않아? 아, 그렇네. 근데 손이 많이 갈 텐데. 손이 왜 가? 흙에 넣고 물 주면 끝인데. 그래도 보통 일은 아닐 거야. 알잖아. 아무나 다 되는 일이면 농부가 왜 있겠냐고. 괜찮아. 베란다를 싹 푸릇푸릇하게 바꿔놓는 거야. 우리 이거면 돈도 아끼고 일석이조지. 무엇보다 우리 집 베란다가 햇빛이 얼마나 잘 들어. 이걸 그냥 두는 게 손해라니까. 다른 집은 몰라도 우리 집 정도면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라고. 그냥 사 먹는 게 돈이 덜 들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보자, 장기적으로.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았지? 여보, 내가 심는 시기랑 비료 주는 시기까지도 전부 공부했다니까. 거의 지식은 전문가 수준이라고. 정말 당신은 나만 믿고 식탁에 앉아만 있어. 금방 제대로 재배해서 식탁에 올릴 테니까. 그렇게 남편이 버려놓은 베란다의 텃밭은 날벌레 소굴로 바뀌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이상하게 국으로 뛰어들어가는 날벌레가 많아졌다 했더니 그게 다 화분 안에서 번식한 것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 풀이파리라고 하더군요. 더구나 실내에서 키우는 거라서 진딧물도 생기지 않을 줄 알았지만 그건 오산이었습니다. 모두 잘 관리를 해줘서 몰랐던 거였지 아예 안 생기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밤중에 결국 그 많은 화분과 흙과 말라 비틀어진 식물들을 치워야 했죠. 모종으로 산 것들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지 뿌리부터 썩어 있었고 씨앗으로 키운 상추는 햇빛에 반쯤은 녹아있더군요. 그리고 시금치는 시기를 잘못 잡았고 열매가 열리는 것에는 비료를 잘못 줘서 꽃이 다 떨어져 버려 어떤 것도 수확하지 못한 상태로 끝이 난 거죠. 이래서 농사가 어렵다고 하는 모양인데 내가 너무 쉽게 봤어. 앞으로는 안 할 거지? 이런 건 금손들이나 하는 건가 봐. 그리고 모기만 싫은 게 아니라 날벌레도 싫어. 앞으로는 그냥 사 먹자. 화분은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팔아버릴게. 근데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또 다른 취미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하필이면 남편의 눈에 띄었던 게 강아지 관련 프로그램이었어요. 문제가 있는 강아지를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였죠. 역시나 한참을 그걸 보더니 말을 하더군요. 우리 강아지 키울까? 강아지 키우면 저렇게 매번 산책도 하고 운동도 되고 진짜 좋겠다. 안 돼. 그건 아니야. 우리 둘 다 일을 나가고 하루 종일 강아지를 기다리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짓이야. 2마리를 키우면 되잖아. 우리가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2마리? 2마리를 키우면 걔네들끼리 행복한 게 아니라 주인을 기다리는 강아지가 2마리가 되는 거라잖아. 제발 그건 아니야. 알았어? 하지만 강아지 키우면 내가 씻기고 똥도 치우고 다 할 거야. 진짜라니까? 이번에는 안 된다고 못 박았어. 그러니까 각오해. 불안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결국 얼마 뒤 남편의 손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당장 가져다 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안 돼. 이건 아니야. 진짜 상의도 없이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안 되는데? 상의 안 한 건 미안하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이러는 거잖아. 적어도 내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수용할 의지가 있어야 상의를 할 텐데. 의지 없어. 그리고 그게 같이 사는 사람에 대한 예의야. 뭔가를 하고 싶어도 참을 줄 알아야지. 당신이 애야? 왜 자제력이 없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당장 환불해. 못해. 뭐? 지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아니야. 이 강아지는 산 게 아니니까 못한다는 거야. 입양한 거야. 유기견 센터에서. 뭐? 입양? 부양이 아니라 입양을 한 거라고? 남편은 잔뜩 주눅이 들어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지금 다시 가져다 주면 이 강아지가 안락사를 당한다고. 당신은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작고 예쁘고 어린 강아지가 안락사를... 여보! 유기견 보호소에서 태어났어. 어미는 심장 사상충으로 죽었다고 하더라고. 어미도 없이 아무도 입양을 하지 않으니 안락사 위기라고 하는데 그럼 어떡해? 진짜 미치겠다. 남편은 그 작은 강아지를 제 앞으로 들이밀었고 작은 2개의 눈을 마주하는 순간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강아지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파양을 하려고 했지만 남편 말처럼 안락사 순위에 올라있는 걸 직접 확인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고 귀여운 털뭉치 강아지를 싫어할 수도 없었고요.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게 된 이후에 남편은 다시 활력이 넘쳤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산책을 했고 또 빨리 퇴근을 해서 강아지를 돌봤어요.
저 역시도 퇴근 후에 반겨주는 작은 강아지를 좋아하게 되었고 하나둘 챙겨주기 시작했죠. 신기하게도 그 작은 강아지가 들어온 뒤에 우리 집의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많이 웃고 이야기도 더 많이 나눴고 저 역시도 돈에 대한 강박을 조금은 덜어버리고 강아지를 위해 제법 큰 돈도 썼죠. 당신이 어쩐 일이야? 이렇게 비싼 집을 다 사주고? 사료도 엄청 비싼 거네? 난 원래 나한테만 인색한 사람이야. 몰랐어? 알지. 봐. 그래도 당신이 좋아할 줄 알았다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한 마리 더 데리고 오면 당신을 쫓아낼 줄 알아? 알았어? 가뜩이나 출근할 때마다 미안해서 죽겠는데. 절대로 안 그래. 나도 한 마리가 좋은 것 같아. 하나라도 제대로 키워야지. 우리 내일은 해운대나 광안리 그쪽으로 산책할까? 거기 강아지들이 많이 온다더라고. 사회성을 길러야 하니까 자주 만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간 김에 도시락도 싸서 기분도 좀 내고. 어때? 아휴, 그럼 도시락은 당신이 만들어. 알았어. 김치볶음밥은 내 전문이니까 메뉴는 그걸로 한다. 그래, 과일도 좀 싸고. 그간 다양한 취미를 만들어 오면서 늘 하나씩의 불만이 있었는데 적어도 강아지를 입양한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도 조금은 여유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고 단순한 산책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던 저 스스로가 바뀌는 것 같았죠. 하루 24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던 저에게 길가에 핀 꽃도 높은 하늘도 바람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낭비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었어요. 특히나 강아지가 꼬리를 팔랑거리면서 흔드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았고 제가 뭔가를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 때 남편이 서서히 게으름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산책 안 가? 얼른 일어나. 지금 나가도 늦었어. 빨리. 산책. 나 조금만 더 잘게. 당신이 좀 대신 나가. 오늘만. 이건 약속이잖아. 아침에는 당신, 밤에는 나. 근데 요 근래 계속 내가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시키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저번 주말에도 당신 일 있다면서 아예 빠졌고. 진짜 몸이 안 좋아서 그래. 당신이 이해 좀 해주라. 아니면 오늘은 건너뛰자. 우리 똘보기도 이해해 줄 거야. 걔가 무슨 이해를 해. 똘보기는 산책이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인데 그걸 빼앗겠다고 그러는 거야? 귀찮다는 이유로? 알았어. 알았다고. 일어날게. 얼른 지각하겠어. 몇 번은 언성을 높였고 설득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둘 제게 일이 되어 돌아왔고 산책도 목욕도 병원에 가는 것도 모두 제 몫이 되어버렸죠. 솔직히 그때부터는 단순한 취미이고 자기계발이라고 내버려뒀던 모든 활동이 짜증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뭐 하나를 진득하게 하지 않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꼴이 저는 보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골프를 배워보고 싶다고 하거나 수영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간 하지 않던 반대를 했고 남편은 그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작은 통에 벌레를 들고 들어왔을 때 저는 폭발하고 말았어요. 톱밥이 가득 채워져 있는 작은 투명한 상자에는 시커먼 벌레가 있었죠. 그걸 강아지 똘보기한테 인사를 시킨다면서 그러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머리통을 때리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이게 재테크가 된다니까? 이거 잘 팔리는 벌레라고. 당장 버려. 아니면 내가 지금 바로 밖에다가 버릴 줄 알아. 여보, 잘 보고 판단을 하라니까. 나는 이걸 키우는 게 아니라 당신처럼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야. 요즘 이런 희귀한 벌레를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면 당신도 깜짝 놀랄걸? 그래서는 이걸 시작으로 하나씩 늘려가면서 장사를 해보는 거야. 난 벌레 싫어. 당신도 벌레 싫어하잖아. 이건 벌레가 아니야. 키우면 돈이 된다니까. 앞으로 우리 집에 더는 살아있는 뭐든 들고 오지 마. 그때 나도 안 참아. 이혼하고 싶어? 그럼 또 데리고 와. 그때 도장 찍을 각오하고 데리고 와. 알았어?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심해. 내가 강아지도 반대했지.
근데 당신 뭐라고 했어? 잘 돌볼 거라고 했지? 근데 최근에 당신이 몇 번이나 산책을 갔어? 강아지가 취미니? 살아있는 생명이야. 그런 최소한의 책임도 지지 않고 단순히 자기만족으로 데리고 온 거라면 너무 실망스러워. 그런 사람이랑 아이를 낳고 살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명심해. 난 2번은 없다. 마지막이야. 알았어. 알았다고. 제가 그날 워낙 강력하게 말했기에 남편도 아침에 강아지 산책은 하기 시작했고 데리고 왔던 벌레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퇴근이 늦기 시작했죠. 뭔가 피곤해 보이기도 했고 저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요즘 왜 이렇게 늦어? 일이 좀 있어서 그래. 사회생활이니까 그럴 수 있지. 오늘 회식했다니까? 회식? 정말 회식이야? 당신 다니는 회사 나도 이전에 다녔던 곳이야. 아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 마. 친한 사람이 없었던 거지. 언제라도 연락 가능하니까. 알았어. 그래. 회식 아니야. 그냥 고민이 있어서 입사 동기랑 술 한잔 먹었어. 무슨 고민? 그냥 이런저런 고민이야. 모든 걸 당신한테 말할 필요는 없잖아. 당신도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나한테 다 말하는 거 아니면서 왜 당신은 매번 그래? 요즘 들어서 말도 안 하고 늦으니까 그렇지. 그냥 좀 우울해서 그래. 우울한 게 잘못이야? 그럼 말을 해봐. 나 피곤해. 그니까 그냥 좀 내버려둬. 나중에 말할게. 나중에. 그게 며칠 몇 달 내내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죠. 그냥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어요. 늦은 밤에 갑자기 나가기도 했고 또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걸어놓은 것도 이상했습니다. 어딜 다녀왔냐고 했을 때도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도 들켰죠. 그런데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갈 때쯤에 남편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하더군요. 뭐?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이직하려고. 당신이 그랬잖아. 능력을 키워서 제대로 대접해주는 그런 곳으로 가야 한다고. 사람만 좋으면 뭘 하냐고. 그야 그랬지만 이직을 할 거면 미리 준비를 하고 알아보고 옮길 곳을 정해놔야 순서가 맞지. 일단 그만두고 알아보는 건 무모한 짓이라는 거야. 나도 알지. 근데 회사가 좀 어려워서 자진 퇴사? 그런 형식이었어. 마침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직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학원도 다니려고. 학원? 자격증. 당신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내 몸값을 올리려고 그러는 거지. 알았어. 일단 수상하긴 했지만 회사까지 나온 마당에 바람을 의심하는 타이밍 자체를 놓쳐버렸습니다. 실제로도 이직을 준비한다면서 집에서 거의 나가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학원을 다니면서 나가긴 했지만 저보다들 일찍 와서 식사를 준비해놓는 걸 보니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 하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하루는 연차를 써서 쉬고 있었어요. 강아지 산책을 호기롭게 끝내고 누워있다가 권고사직이라는 말에 번뜩 머릿속에 뭐가 스쳐갔죠.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회사를 쉬어본 적이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면 학원비에는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아 제가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죠. 제가 이전에 다녔던 곳이었기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받는 건 어렵지 않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헌데 제가 들어가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과 한참 인사를 하는데 분위기가 뭔가 이상했어요. 제 눈을 피하거나 갑자기 바쁜 척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런데 그때 처음 보는 여자가 제 팔목을 잡는 겁니다. 저기 사모님 하는데 배가 잔뜩 나온 임산부라는 걸 알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누구시죠? 이대리님 와이프 되신다고 동료들한테 들었는데 맞으시죠? 여기 이전에는 다니셨다고. 네, 지금은 그만두긴 했지만요. 저랑 이야기 좀 하실래요? 사모님이 바쁘지 않다면. 회사 밑에 있는 커피숍까지 내려가는 동안 저는 손이 떨렸고 자꾸만 그 여자의 부른 배가 보였습니다. 애초에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몇 개월인지 가늠이 되진 않았지만
남편의 행동이 달라진 것도 떠오르고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까지 다다랐죠. 저는 커피, 여자는 주스를 시켜 그렇게 마주 앉았습니다. 이 대리님 회사 그만두신 거 아시죠? 네, 아니까 왔죠. 그거 사실 저 때문이거든요. 저한테 참 잘해주셨는데 죄송해요. 그게 무슨 소리죠? 그이가 회사를 그만둔 거랑 그쪽이랑 무슨 관계라는 의미인가요? 혹시... 저는 뒷말 대신 부른 배를 넌지시 봤죠. 네? 아니요, 절대로. 아니, 오해를 하셨나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왜 그쪽 때문이라는 거죠? 사실은 이 대리님이 회사에 작은 뱀을 들고 오셨었어요. 아세요? 까미인가 깜순이라는 이름의 뱀이요. 저는 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해서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게 갑자기 탈출을 해서 제가 놀라서 쓰러지고 회사도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일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뭐요? 아니, 괜찮으세요? 아이는요? 좀 놀라긴 했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로 곤란하게 되어서 등 떠밀리듯이 그만두게 된 건데 솔직히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했는데 무슨 가게를 오픈할 거라고 사모님이 꼭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사실 뭔가 좀 불안해 보여서요. 가게요? 저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파충류 가게라고 했어요, 사모님. 파충류... 사진을 찍어보낸 게 있는데 엄청 큰 뱀을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작은 뱀도 그렇게 못 잡고 그러는데 큰 뱀이라니. 오지랖인 거 아는데도 저는 말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고맙네요.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아니요. 저 때문에 본격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그게 양심에 찔려서 말하는 것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까지 하실 분은 아니신데. 저는 속으로 거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절대로 키우지 말라고 했던 그 벌레들이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쳤죠. 일종의 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그런 병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주소를 그 여직원에게 받았고 미안하다는 사과를 대신했죠. 절대로 그쪽 때문이 아니라는 말도 했고요. 계속 미안해하는 여직원을 보면서 불륜이 아니라는 안도감보다는 남편이 저지른 사고에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절대로 타지 않던 택시까지 타고 한참을 헤매다 찾아간 곳은 점포동의 허름한 건물이었어요.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벗어난 곳이었지만 길 하나 건너면 정말 다닥다닥 붙어있는 집들이 있었죠. 골목이 좁고 어두워서 솔직히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워낙 오래된 건물이라서 방음도 잘 되지 않는지 현관 앞에 서니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울고 빌고 하는 소리에 눈이 뒤집혀서 안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섰습니다. 남편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나오라고 소리를 쳤죠. 그런데 남편이 살려줘 하고 비명을 꽥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성큼성큼 갔고 그 안을 들여다보고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버렸죠.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에 넋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팔에 둘둘 감긴 건 엄청나게 큰 뱀이었어요. 여보, 내 팔, 신고부터 할게. 여보, 나 좀 살려줘. 너무 무서웠지만 다가갔을 때 남편의 팔은 피가 통하지 않아서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119에 신고를 했고 동시에 남편과 함께 그 뱀을 떼어내려고 매달렸죠. 하지만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점점 더 팔을 조여오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남편은 고통스러워하고 점점 힘이 빠지는지 눈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다행히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면서 2명의 장정이 뱀을 떼어내는 것에 성공했고 남편은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죠. 같이 차에 타고 이동하면서 남편의 설명을 들으니 먹이를 주려고 하는데 자신의 손을 물고는 그대로 감아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독은 없는 뱀이었지만 팔이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어요. 특히 물린 뒤 같이 말려들어간 새끼손가락은 부러져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죠. 새끼손가락이 거의 90도로 꺾여서 부러졌어요.
아마 뼈 조각 때문이라도 수술이 필요할 겁니다. 일단 자세한 건 검사를 해봐야죠. 선생님, 혹시 팔을 자르거나... 일단 상태를 더 봐야 할 것 같네요. 그래도 시간이 많이 경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절단까지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방 회복이 될 거고요. 저는 놀란 마음이 가라앉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울먹거리는 그 소리도 듣기가 싫었죠. 저는 의사가 가자마자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다신 이런 짓 안 한다고 했잖아. 여보, 내가 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시장성이 있고... 수술하고 나서 이혼 서류에 사인할 준비는 해야 할 거야. 내가 그때 말했잖아. 마지막이라고. 살아있는 생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더니 몰래 집까지 구해서 거기서 키워? 나 진짜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이제 알 것 같아. 내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했는지. 됐어. 수술 잘 끝내면 그때 이혼 각오해. 내가 서류 준비해서 올 테니까. 저는 수술 동의만 하고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했고 이혼할 거라는 것도 상의드렸죠. 뱀이라니. 이 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참. 뱀은 절대로 길들일 수 없어. 아빠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알을 까고 낳았을 때부터 키운 주인도 공격을 하더라. 그 사람들은 심지어 전문가였고 많은 뱀을 키운 사람인데. 내 말이, 강아지 한 마리도 잘 키우지 못하는 인간이 어쩌면 저렇게 가벼울 수가 있어? 그래서 정말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못할 건 없지. 나랑 가치관 자체가 안 맞아. 돈도 너무 함부로 쓰고 시간이 귀한 줄도 몰라. 저런 사람이랑 같이 살다가는 내가 먼저 죽겠어. 그냥 이번은 봐주면 안 되겠니? 아빠도 후회했잖아. 엄마랑 일찍 이혼했으면 이 정도로 고생은 안 했을 거라고. 그렇지. 근데 기회라는 건 그런 후회를 감당하면서 주는 거야. 내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후회가 없었을까? 아니다. 어떤 선택이든 후회는 가져와. 그래서 난 네가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서방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뭔가 허전한 걸 채우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아. 그 나이가 되면 그렇거든. 하지만 앞으로 또 얼마나 더 그럴지도 모르고. 알지. 그니까 기회라는 거야. 이혼 전에 별거 먼저 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잖아. 하지만 사람이 변하는 게 쉬워?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포기하려는 거야. 물론 어렵지. 근데 죽을 뻔한 사람은 대체로 변하더라. 아마 자기도 느끼는 게 많을 거야.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너는 시간도 알뜰하게 쓰고 모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잖니. 그 곁에 있다 보면 압박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알지. 그런데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 때가 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본받아야지 하면서도 체력이 되지 않는 거야. 어쩌면 이서방도 그것 때문에 이런저런 것에 도전하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아빠도 그랬거든. 너한테 더 떳떳한 아빠가 되려고 노력 많이 했었어. 너를 따라잡으려고 말이다. 그런데 그게 정말 어렵더라고. 아빠가? 아빠가 왜? 뭐든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으니까. 나도 너를 따라가려다가 벅차서 포기한 적이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말리는 거야. 만약에 이서방도 그래서 그런 거라면 어느 정도 널 위해서 노력하다가 실패했다고 예쁘게 봐줄 수도 있지 않겠니? 아버지의 말에 저는 마음을 돌렸습니다. 물론 그냥 넘어간 건 아니고 남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엄포를 내린 상태죠. 다행히 남편은 수술 후에 무사히 회복을 했고 현재까지는 어떠한 취미도 늘리지 않고 똘보기 산책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일시적일지도 모르지만 아버지의 말씀처럼 저 역시도 달라지려고 하고 있죠. 늘 바쁘고 급한 제 삶에 여유를 끼워 넣고 남편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열심히 해봐야죠.
누군가를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기에 제가 먼저 바꾸려고요. 저와 남편 그리고 똘보기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해요.